북핵 문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G20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전선언 66년 만에 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협상, 조속히 복원될 수 있을까요? 끝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참가국들은 무엇을 주고받았을까요?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직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DMZ에서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은 북미 비핵화 협상,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G20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우리의 안보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특별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렸고 무엇보다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3자 대면을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김 실장님. 예, 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더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으로서 북한 땅을 밟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그것이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면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같이 3자가 한자리에 모인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초유의 일이 판문점에서 벌어졌는데 이 초유의 일이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초유의 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양 교수님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후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3자 회동이 있었고 또 실질적인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가까운 그런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말 뭐랄까 이번에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상징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실무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북미 정상 간의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사상 초유의 일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루어졌습니다. 정가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아직까지는 냉전 구도가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뭐 기념비적인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역사에 남을 일이라는 데는 아마 뭐 추후에 뭐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목적했던 것이 이제 체제에 대한 어떤 갈등이 아닌 비핵화의 논의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이러한 세계적인 이벤트에 너무 들떠가지고선 앞서 나가는 것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도요. 뭐 앞에 세 분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외의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전 그래도 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그 남북미 3국 정상이 회동한 것에 대해서 이게 한 그림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이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그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여전히 우리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해 줘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원했던 외교적으로 원했던 성과를 10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 그런 네.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단의 상징 판문점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더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먼저 지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만큼 우리에게는 북핵 문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기대가 됐었는데요. 총평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역시 이제 이번 그 G20는 지금까지 G20 가운데 가장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이 치는 그 정상회담 가운데서도 이번 오사카 G20 서미트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네.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는 평가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역시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여실하게 드러나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못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반보호주의 명제라든지 또는 파리 기후 협약의 전원 그 G20 일치라든지 네. 이런 점들이 결국은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 아베 수상이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해가지고 이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못했다라는 네.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은 역시 G20가 많은 그 말하자면 5대양 6대주의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 많이 모인 만큼 네. 역시 하부가 어렵다라는 예. 그런 어떤 한계도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과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 한계점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가령 교수님 총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G20은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가지고선 그 기존에 있던 7개 서방 선진국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G20 국가들이 나와가지고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해 오사카 G20 그 서밋에서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미 무역 관계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암문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하나 거치긴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제로로 한다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선 새로운 경제의 어떤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여기 있어서 어떤 전자 상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의 유통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뤘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 교수님 간략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예, 그 두 분께서 그 G20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 미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미국 측의 입장을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그 G20 정상회의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본인이 원했던 것을 120% 가져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에서 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자 무역 그다음에 다자 협상 체제에서 최 강대국인 미국의 입장을 지켜낸다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우선 통상 정책에 기반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됐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많은 관심을 모았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 해결에 있어서도 내년 재선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한 6개월 정도 협상을 재개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네. 사실 득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G20 정상회담이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으로 이어졌던 한미 정상회담과 네. 그리고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모든 것이 묻혀버릴 정도로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네. 그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활짝 웃으면서 네.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제 앞으로 진행될 자기의 재선 캠페인에서 두고두고 이렇게 써먹을 이용할 그런 좋은 소재가 생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G20에 대해서는 뭐 세 분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G20의 의제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네. 그것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했죠. 결렬되든지 타결되든지 휴전되든지. 뭐 마침 이제 아시다시피 다 휴전으로 끝났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 뭐 엄밀하게 말하면 휴전이긴 해도 네. 이것이 결렬되지 않은 것 자체가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그게 결렬이 됐다라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좀 불편했었어요. 네. 와서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재계 인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또 한미 동맹 사이에 지금 나눌 수 있는 의제가 껄끄러운 부분이 몇 개가 네. 있거든요. 그 껄끄러운 부분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을 텐데
그나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이 휴전으로 끝나고 네. 그리고 북한과의 만남이 어느 정도 예정되는 상태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움의 연속으로 예. 넘어갔다 이렇게 저는 보죠. 네, 또 G20 정상회의가 갖는 최대 장점은 또 정상들의 양자회담이 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또 역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양 교수님, 한일 정상회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본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일 양국의 입장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역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즉이 일본에서도 이게 지금 37개국 정상과 기관이 모이거든요. 예. 그리고 양자회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틀 만에 그걸 다 소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그 반응이 진작부터 있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께서 오사카 돌아오신 다음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3자 간의 회동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역시 이제 그 대북 관계가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게 중첩된 부분에서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여유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작년부터 10월 달에 나왔던 이런 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네. 그다음에 자위대 우길기 관함식 불참, 제주 관함식 불참 사태, 그다음에 이제 한일 간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그 레이더 조사에 예. 말하자면 갈등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역시 이제 한일 간에 조금 이런 냉각된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서 역시 이제 어떤 매끄러운 형태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마침 이제 일본 측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한국이 강력하게 이런 그 항의를 하는 형태로 무역 제재의 어떤 카드도 지금 꺼내고 있어가지고 당분간 아마 냉각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일본이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고. 네. 일본이 지금 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 이걸 악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 21일 날 참여연 선거가 있는데 일본 측에서 지금 한국 대리기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 보수층 결집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지금 그 중일 간의 어떤 그 화해 무드가 있고 네. 또는 미일 동맹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자 문제의 그런 선결 과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본 측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제안을 네.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껄끄러운 한일 관계를 일본 측이 악용하고 있다. 네. 이런 점에서는 잘못된 것이고 또 의장국으로서 당연히 선임을 맞이하는 호스트로서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일본 측도 책임이 크다라는 예.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일 관계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전망해야 되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요. 일본 내에 이렇게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일본 전문가들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일 관계가 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입니까?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내에서 역사 필요 현상,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 문제, 소녀상 그리고 강제징용 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를 일본 측에 들이대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한국이 지나치게 대북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대일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남는다. 또는 섭섭하다. 이런 기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그동안에 목소리가 억눌려 있었던 위안부 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사법부를 통해서 정의를 구하는 과정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나 정부나 국민이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게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네. 역사적인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 또 그걸 전제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에서 이미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몇 번이나 수차례 대통령께서도 한국 외교부도 이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이니까 피해자 중심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얼마든지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은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국민들 그리고 일본 지식인도 또는 일본의 정치인들도 한국 정부의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조금 알아줬으면 한다는 그런 좀 기대도 갖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당분간은 좀 이런 경색된 한일 관계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 측에서 서서히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압박을 통한 예. 한국에 대해서 어떤 강제징용 해법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일본이 아무리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기업이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미 한일 간의 양자적인 어떤 수직적인 이런 경제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상호 오전 관계거든요. 그리고 한일 관계를 떠나가지고 이미 글로벌하게 한일의 생산과 유통 체인이 이미 맞물려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일본 측에서 경제를 제재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약간의 고통을 받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미국의 애플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일 관계에 미국은 개입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런 이 경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그런 수단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조만간에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또 우리 정부가 이미 6월 19일 날 일본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자발적인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동안 수많은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만큼 한국 정부, 행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걸 전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일본 측도 이미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세운다면 일본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예. 언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제안을 저는 한국 정부가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 제안 그러니까 양국 기업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지하고 후원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런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양국의 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충분히 지금까지 수많은 난제를 한일 양국이 극복해 왔듯이 네. 앞으로도 이 문제를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한중 정상회담 얘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마치고 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또 한중 정상이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중 간의 동병상련인데 동상이몽이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일종의 수렴할 수 있는 점도 있고 네. 또 수렴을 할 수 없는 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G20에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진핑의 북한 방문 이후에 내용을 한국 정부에 설명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본체 시진핑의 입으로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라는 것이 이제 역시 전달이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은 이런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소통을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취한 거는 이제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이다 혹은 너무 일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 방면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정치적인 해결을 지지하면서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대를 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북중 간의 모종의 어떤 특수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된 그리고 예. 북한 문제와 관련된 어떤 그 시각을 이제 청취를 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또 시진핑과 김정은의 회담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어떤 그 친서 교환 같은 것이 새로운 어떤 교착 국면에 있은 북미 간의 그 협상에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긍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한중 간에 FTA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속 협상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 후속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 후속 협상에 대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은 좀 예외적이고 의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측에서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사실 사드라는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누그러지고 이제 새로운 변화 모멘텀을 찾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중국 측에서 다시 그걸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좀 의아스러운 문제인데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의 입장을 우리는 고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드의 원인과 결과, 선후 그 결말에 의한 어떤 인과관계를 보게 되면은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결과론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지 않고 마치 미국의 어떤 동맹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사일 방어 체제에 우리가 편입된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오히려 한중 간의 사드 문제와 관련된 해법은 찾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었던 어떤 그 북한의 핵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동북아의 어떤 평화 안정을 저해할 수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생존
권의 어떤 담보를 위한 조치로서의 사드 문제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뭐 그런 측면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맹국 차원에서 보면은 네. 또 우리가 한미 동맹 잘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의 뭐 어떤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 대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입장과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저는 동맹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내가 아플 때 상대방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고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거나 아플 때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어떤 의무의 과정이고 의무의 결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동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어떤 공조 그리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동맹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합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 실패라고 하긴 그렇고 좀 이렇게 약간 이견이 있는 걸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시진핑 주석이 네. 사실상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확연히 뭐 네. 며칠 사이에 비교가 돼 버렸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진핑 주석은 사드 문제를 꺼냈거든요. 사실상 사드 문제는 우리 대통령께서 2017년도 12월 달에 북경을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 소위 말하는 뭐 써리 노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사드는 추가 배치 안 한다, 한미일 동맹은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해 주면서까지 사드 문제는 해결된 걸로 생각하는데 이걸 다시 꺼냈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니들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와서 지난주에 와서 한 걸 한번 보세요. 재계에 있는 분들 전부 다 호텔에 초청을 해서 우리 미국한테 지금 투자해라. 그래서 투자 많이 한 기업들 뭐 이렇게 세우고 네. 박수도 치고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두 정상이 그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 세계를 네. 이끌어가는 국가 여기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해야 되고요.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한중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한미 간에도 사실상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하고 여기에 접점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협력에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진핑 주석도 좀 크게 보고 네. 어떻게 하면 한국을 좀 도와줄 건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교수님 의견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대국의 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국의 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려했던 미국의 어떤 화웨이 금지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고 예.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틀 전날 있었던 한중 회담에서는 화웨이 얘기가 사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대국을 지향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어떤 국가적인 이미지 혹은 어떤 품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대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제가 아주 간단히 한마디만 더 네. 총평을 하면 미국은 오히려 이번에 와서 대국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봐요. 지난주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대국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품격을 지키지 못했어요. 가장 못 보여주고 가장 품격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이지 일본. 않은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너무 속 좁게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왜 많은 국가들이 일본을 존중하지 않는지 아무리 7월 21일 날 참의원 선거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참 제대로 되지 못한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정말 대국은 고사하고 네. 속 좁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이번 G20 정상회담에는 정말 이것도 초유의 사태입니다. 초유의 새벽 회담이 있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한러 정상회담에 좀 늦었습니다. 뭐 그 이전에 일정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한러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저는 그 한러 정상회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뭐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걸 계속해서 늦어졌지 않습니까? 늦어져서 심지어 2시간이 네. 늦어졌단 말이죠. 메르켈 총리를 4시간 기다리게 한 것보다는 좀 짧긴 했고 또 그 앞에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수년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긴 했어도 어차피 안 하는 것보다는 네. 하는 것이 더 나았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를 듣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러시아의 그 협력 그걸 이제 요구하셨다라고 봐야죠. 말씀하셨고 푸틴 대통령은 반대로 우리 대통령께서 또 대한민국 정부가 이 한반도 평화 문제와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특히 이제 인도주의적인 지원 문제 요거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네. 쌀 5만 톤 뭐 월드푸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데 대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어찌 됐든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네. 발전이 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를 좀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또 끈기, 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 교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제 동시에 그리고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미국에게 또 새로운 걸 요구했습니다. 셈법을 바꿔라. 예,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시적이고 그리고 병행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또 의견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권정근이 북미국장이죠. 북한의 외무성 북미국장인데 갑자기 부상된 인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사람이 사실상 이제 뭐 지난주죠. 나온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북한 내부에 나오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담화문 내용이에요. 여기 핵심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 바꾸라, 태도 바꿔라, 의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참 우리하고 케미가 맞는데 거기에 있는 폼페오나 볼턴은 안 맞는다. 그 사람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기 방법도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괄탈결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영변 여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해나가자. 이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미국 간의 그 3차 정상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의 1시간 동안 이루어진 그 회담의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네. 그 발표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포괄적 합의가 목표라고 그랬어요. 네. 두 번째는 해제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 서두르면 실패한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세 번째, 앞으로의 실무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북미 회담의 총책임자는 폼페오고 그리고 그 실무 총책임자는 비건이 할 거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밝힌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가 바뀌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입장에서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한다라고 합의한 건 아니에요.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일괄타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북한은 어떻게 보면 영변 다음에 또 딴 거, 네. 딴 거 어떻게 보면 스몰딜이잖아요. 미국은 빅딜을 가는 거고 북한은 스몰딜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못하고 이 원칙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굳이 good enough deal이라고 표현은 안 해도 돼요. good enough deal의 핵심이 포괄적 합의의 단계적 이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래 포괄적으로 합의해라. 대신에 단계적으로 하는데 네. 이것을 동시에 병행적으로 하자. 아마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북한을 설득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민 교수님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얘기한 것이 그거였죠. 싱가포르 합의 상황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싱가포르의 합의 상황을 보면 북미 관계 개선 1번이 북미 관계 개선이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고 세 번째가 비핵화입니다. 뭐 네 번째는 유해송환이니까 좀 급이 다르죠. 이 세 가지를 보면 이게 북한이 원하는 그 순서대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북미 관계 개선, 즉 70년간의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추구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 반영된 것인데 네. 그거를 이제 미국 측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준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유도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중에 얘기한 게 뭐냐면 좋든 싫든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신뢰 회복, 관계 개선의 척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보면 북한과 미국이 보다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질 준비가 됐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측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간극을 좁힐 그 협상을 해간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견인하는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이제 양국의 간극을 좁혀가지고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한미 정상회담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조화로운 협력을 이제 추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수용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께서 아주 제대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그러니까 2017년도 11월 달에 베트남에서 있었던 G20이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전략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6월 1일 날 미국의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의 부상을 좀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략이든지 간에 그 전략에 참여하는 수준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다 그러면 그렇게 할 거냐, 경제적으로만 할 거냐, 외교적인 언사로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수준이 1, 2, 3, 4, 5 이렇게 쭉 나눠질 수 네. 있을 텐데 아직까지 미국은 그 수준까지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참여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니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크게 보면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 접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접점을 찾아서 앞으로 협력해 나가자라고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네.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인도가 매년 3국 회의 정례화에 합의하며 밀착을 강화했는데 앞으로 한미일 공조도 기대할 수 있을지 교수님 이걸 통해서 한미일 공조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역시 이제 네. G20에서 미국, 인도, 일본 간의 3자 회동 이야기가 있었고 네. 반면에 한미일 공조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 비판인데 저는 그건 이제 그 정확한 진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4월 달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 앞으로 문제를 실무 협의를 해 나가는 데 과정을 포함해 가지고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런 그 한미 동맹 또는 한미일 공조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시 이제 이 그 일본 측에서 보는 인도 태평양 전략, 그다음 미국이 보는 인도 태평양 전략 약간 그 뭐랄까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 과연 정치, 안보, 경제적으로 완전히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 인도 같은 나라들을 양분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일본이 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에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작은 편무 동맹, 일본의 지나치게 유리한 동맹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재검토를 다 된다는 그런 과격한 발언도 있었거든요. 일본으로 본다면 아베 수상은 입만 열면 미일 안보조약, 미일 동맹을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아베 수상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2+2 국방외교 정상회담, 미국과 호주 간의 2+2, 이번에 이제 일본과 인도 간의 2+2 여러 가지 이런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일본과 호주와 미국과 인도 등의 어떤 그 뭐랄까 결속이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2+2를 요청을 해놨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외교라는 것은 어떻게 판가름해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인도에서는 이게 보는 게 다릅니다. 일본은 인도하고 연합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도가 본다면 인도하고 일본의 무역량이라는 것은 인도와 중국의 무역량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과연 이런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의 담론일지는 몰라도 과연 이게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뭐랄까 기정사실로 만들어진 담론으로서 이것을 양분하는 것은 예.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말씀만 추가하면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글쎄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미국이 처음부터 뭐 제안한 건 아니거든요. 구상 자체는 뭐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구상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G20 회의에 오면서 미일 안보 조약이 이게 아주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보니까 일본이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간단 말이에요. 네. 사실상 인도 태평양 전략은 자기가 얘기해 놓고 지금 그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경고한 거죠.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경고한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도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래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또 상하이 협력기구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걸 놔두고 여기에 완전히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참여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네.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제 담론이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략 보고서 자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전략 보고서에 상세하게 목표와 방법들이 제시돼 있어요. 그게 한 50-6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보면은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갈지 그걸 보고 대응은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네. 봐요. 우리 대응 전략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확대 회담을 마무리한 뒤에 드디어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정 교수님, 근데 네. 이제 다들 의문시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DMZ에서 극적으로 만나기 직전에 네. 북한이 미국과 우리를 한꺼번에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만났는지 속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속내. 앞서 그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지는 몇 가지 그 선전 전략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뭐 보통 그 팅팅다다라고 중국에서는 얘기하는데요. 협상을 하면서도 뒤로는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지막의 카드, 깔려 있는 카드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어떤 그 의도가 있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두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2018년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가 지금 북한과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현상에 대한 도발적인 행위는 수그러들었고 적어도 18년에 나타난 현상들이 19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현상에 대한 관리, 현상에 대한 개선 내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상에 대한 타파 혹시 훨씬 더 조급한 마음이 있고 절박하다는 거죠. 그럼 예. 타파는 뭐에 근거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2월 달에 보다시피 그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김정은의 참여는 완전히 그 구겨졌습니다. 네. 뭐 100몇십 시간의 기차를 타고 왔는데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올해 경제난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뭐 식량난의 얘기도 있고요. 그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모멘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재 완화를 끝까지 주장을 하고 나왔는데 제재 완화는 여태까지는 되지 않았거든요. 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북한은 현상을 타파하려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관리하려는 측면이다. 그러면 왜 트럼프는 그렇게 급격스럽게 그리고 외교를 통해 가지고선 이런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었는가? 저는 국내적인 문제에
방점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트윗을 우리가 6월 달서부터 계속 주목을 해 보면은 국내 문제에 대한 이슈가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6월 30일 날 오전에 미국에서 민주당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경선자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토론회의 시청률이 역사 이래로 가장 네. 높았거든요. 트럼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 외를 따지고 보면은 이게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야기할 네.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모멘텀을 살려보는 것 예. 그리고 국면 전환하는데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보는 현상에 대한 관리와 유지의 시각과 예. 의지는 북한이 보려는 그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북한은 네. 타파에 방점이 있으면 우리는 관리와 유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느긋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전선언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북녘 땅을 밟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뭐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정치적 이벤트로만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벤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재선이라는 그 목표가 있을 것이고 국내 정치적 오디언스를 위해서 행사를 한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을 건데요. 그럼 그 중요한 거는 그럼 그것이 주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재선을 위한 움직임에서 하나의 이벤트,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이벤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재선에 맞춰서 이벤트식으로 맞추기에는 이런 국제 문제는 너무 위험성이 큰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교, 수행한 그 정책의 성과로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예.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 즉 말씀해 주신 경제 부분에서의 성과도 각 성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대통령은 대외 정책을 다루는 수장이기 때문에 대외 정책에서도 성과가 필요해요. 그게 예. 현직 대통령이 갖는 프리미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적 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중동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그래도 진전을 보이기 가장 좋은 데가 이제 북한이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하한 이유에서든 취임 초기부터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하나만 예를 추정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네. 대해서 자신이 이뤄낼 수 있다. 즉,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하지 못한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굉장한 성과로 추구가 될 수 예.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국내 정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보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가 하지 못했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김 교수님 이분간 악수만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53분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역관도 딱 한 사람만 네, 미국식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역관이죠. 동시 네. 통역. 네. 그러면은 북미 카드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 3차 네.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네. 글쎄요, 제가 보니까 뭐 2분간 만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필요는 없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헬기 타면은 금방 오지만 네. 헬기를 절대로 안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내려오는데 3시간, 올라가는데 3시간, 준비하는데 2-3시간 일어나고 뭐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하루 종일 그 예. 2-3분을 위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려왔겠어요. 저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은 이미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해서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도 전략적 판단했다라고 봐요. 네. 첫 번째가 바로 리더십의 회복이라고 보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2월 말에 그 하노이 회담에서 엄청난 내상을 입었잖아요. 뭐 멘붕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 방향 설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북러 정상회담도 하고 또 뭐 북중 정상회담도 하고 게다가 이번에는 트럼프가 또 판문점 가지고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선전하기는 꽤 괜찮죠. 네. 그래서 리더십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려왔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이게 지금 나하고 트럼프하고는 케미가 맞는데 볼턴하고 폼페오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좋아.
내가 내려가서 만날 테니까 1시간 정도 만나자. 만나고 대신에 만날 때는 다른 배석자 아무도 없이 우리 둘이만 얘기하자. 케미가 맞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성사시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이제 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그 회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노동신문에 나온 걸 보면 회담의 성과가 뭐가 있었나라고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의 관계가 여태까지 안 좋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계 개선을 예.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다.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적인 회담을 하기로 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3차 또는 4차 이 비핵화와 관련된 회담이 언제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2, 3주 정도 안에 각각의 실무팀들이 구성이 될 거고 그들이 회담을 하게 될 텐데 회담의 결과가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네. 판가름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비핵화 해법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 해법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고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느냐? 전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통해서도 안 돼 있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 3주 안에 구성될 실무회담에서 아마 치열하게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거기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중재 역할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면 바람이 부는 가을날 뭐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봅니다.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북한의 신통미봉남 기류가 바뀔 수 있을지요.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분위기도 무르익을 수 있을지. 가을이 되면 가능할지, 네. 아니면 겨울까지 기다려야 될지요. 자, 이 부분은 정가림 교수님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통미봉남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국이 이제 한반도의 주된 그 주제에 있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강조해왔던 것이 바로 남북한 문제도 있지만 북미 간의 어떤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스스로 통미봉남을 뭐 개의치 않겠다라는 시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통미봉남의 어떤 의도를 가진 북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의 카드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답방 말씀을 하셨는데 답방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은 아니겠는가? 저는 좀 이건 섣부른 예상. 그리고 우리가 좀 뭐 보통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한 어떤 기대치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확증적 그 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일단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한 성과와 어떤 변화가 담보되었을 때 한국에 대한 답방을 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성과 없이 올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황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시작한 그 입구에 첫 발을 들여놓은 순간인데 마치 문을 몇 칸 지나고 이제 종착점이 보이고 상대방이 어디쯤 있는 거를 다 본 것 같은 그런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는 너무 조급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늘 그랬듯이 결과는 사실은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좀 그 다음 단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남북 정상 간 만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비핵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 해왔던 군사 분야 합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분야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이제 통미봉남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예. 그러긴 했지만 북한이 이제 그를 시도를 했는데 네. 그 시도가 어떻게 보면 트위터 한 방에 다 무너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시작할 때 끝날 때 두 분이나 만나서 악수하고 네. 특히 마지막 그 장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브로맨스처럼 이렇게 서로 포옹하는 포옹했잖아요. 예.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권정근이 북미 국장이 혼날 것 같아요. 통미봉남 하려고 했는데 맞짱 도루묵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끝날 네.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퍼붓는 것은 자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커질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을 주고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면 우리가 엄청나게 줄 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 답방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남북 군사 합의서도 이 분위기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좀 어떻게 무시한다든지 모른 체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화살머리 고지에도 나오고 네. 또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는 JSA에서 같이 이렇게 봤잖아요. 그쪽에서 남북한의 그 관광객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그 안에서는 다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 좀 진행이 되고 뭐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능성은 네. 있다. 네. 예,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주변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또 우리는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해야 할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우선 민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치열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치열하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벌일 것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난국에 봉착하거나 그리고 대안이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정부거든요. 그래서 촉진자로서 그 비핵화 프로세스를 견인해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또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교수님? 지금 이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3자 회동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외교를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정보를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딱 1년 전에 지금 일본 외무성에서 처음으로 북한 전담가를 설치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 지금 그 북한 외교라는 굉장히 관심이 높은 또 예. 비중이 높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일본 외교 특히 아베 외교를 보게 되면 많은 성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영토 문제 푸틴 대통령 30분 만났다는데 이번에 내린 결론은 당분간 영토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의 양보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예.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아베 수상이 오랫동안 외교를 해왔지만 일본이 가장 수건으로 삼고 있는 전후 처리의 마지막 지점, 종결점으로서의 북일 수교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정말 아베 수상은 어떤 성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어차피 이제 지금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국민의 60% 정도가 반대하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구두로 이렇게 어떤 그 에드블론을 띄우는 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일 수교라는 것은 본인이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이 지나치게 소외돼 있다. 네. 그런 면은 이제 이 그 북일 수교를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일본 측은 나름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납치자 문제 선제 해결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북한과 만나겠다,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난번에는 그야말로 작년하고 아주 입장을 바꿔가지고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다 이렇게 또 높이 평가를 했어요. 예. 참 일본의 입장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구애를 하고 있는데 북한 측은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 대한 대북 불신은 저는 굉장히 깊고 이것은 거의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북한에서 본다면 대일 불신은 굉장히 깊고 이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 3월 달에 일본 측에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있거든요. 그건 유엔 대북 제재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또 2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과연 일본이 진정성을 가지고 수교에 대한 어떤 자세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북미 간의 실질적인 합의 또는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미 수교가 먼 발치에서는 보일 정도로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는 한은 예. 상호 간의 접점은 찾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일부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마 성과는 어렵지 않나 아마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한일 관계 복원에 좀 더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요. 물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정 교수님. 네. 네.
뭐 중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국은 지금 가장 몸이 달아있는 상태다. 그리고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 문제를 하나의 난관이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북미 관계가 지금 아무래도 그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핵심 현안 중에 하나고 이게 점점 국제적인 이슈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조중 특수 관계라는 기본의 입장에서 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북한과 미국의 통미 봉남 이런 것이 과거에 한국 패싱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 봉에 지금 중국도 들어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도 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더 상당히 몸이 달아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한국에 대한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반성 내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대한 약간은 압박, 좀 따뜻한 압박이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드라든지 예. 화웨이 문제 같은 거. 근데 그것이 오히려 역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G20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선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에서 보다 매력적인 중국으로서의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패싱 과정에서의 중국이 가장 심각한 국면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예. 그런 어떤 불길한 조짐 같은 걸 느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결국은 북미 관계가 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죠. 6월 29일, 30일 1박 2일 동안에 있었던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동은 정말 가슴 떨리는 네. 거였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가슴 떨면서 환호하면서 탄성 지르면서 그걸 쳐다봤는데요. 그러한 가슴 떨림이 가을 바람이 부는 추수의 네. 계절에는 뭔가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감정은 이제는 좀 가라앉히고 보다 예.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의 방법이 있을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에 우리는 어떻게 중재자로서의 미국을 한 발짝 왼쪽으로 또 북한을 한 발짝 오른쪽으로 가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이 좀 모아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극적으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 이것이 다 비핵화 해결의 실질적인 모멘텀이 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시간도 필요하고요. 이 간극을 좁혀가야 되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노력도 필요한데 우리 또 지식인들이 또 함께 많은 또 해결책 모색에 좀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70여 년 세월 동안 멈춰섰던 한반도의 평화의 시계도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야겠습니다. 끝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